2시간 동안 말씀드릴 내용은 영양과 관련된 거고, 첫 번째 시간은 우리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펫푸드들 있죠. 그 펫푸드 뒷면에 라벨 있잖아요. 그 라벨을 어떻게 우리가 파악할 건지, 해석할 건지, 평가할 건지, 이런 부분을 첫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 시간은 가공 사료가 아니라 일반 홈메이드 시계 하시는 분들 계시죠? 홈메이드 시계 하시는 분들이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되게 중요한 사항들인데, 이 중요한 사항들이 어떤 사항들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 사항들을 감안해가지고 홈메이드 시계에 적용할 것인지, 그 내용을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20분이라고 아까 적혀 있었는데 좀 더 길어져도 괜찮거든요. 질문 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강아지 동상이 보이는데 UC 데이비스 수의과대학에서 찍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페이스풀 파트너라고 충직한 동반자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리가 강아지를 키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사람은 배신하고 강아지는 배신하지 않죠. 그 점은 사람보다 나은 점이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충직한 우리의 파트너, 정말 우리한테 많은 사랑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그 사랑을 먹고 같이 그 사랑을 느끼잖아요. 이 사랑스러운 동물 존재한테 어떤 것을 해주느냐, 음식이 그 중에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 정말 좋은 음식 주고 싶으시잖아요. 그런 그 음식에 대한 얘기를 이제 나누면서, 첫 번째 우리 편리성에 좀 더 주안점을 둔 가공사료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그 가공사료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공사료를 평가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상업사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기에는 이제 가공사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류가 지금 시장에서 판매되는지 한번 리뷰를 좀 해보고, 그 뒤에 제일 많이 판매되는 게 이제 건사료죠. 저기 앞에 진열되어 있는 이 건사료가 우리가 가장 많이 먹이는 형태 중에 하나죠. 이 건사료는 어떻게 생산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리뷰를 해보고, 그리고 생산이 되고 이제 포장이 되면은 그 포장지에 법적으로 기입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 법적으로 기입해야 되는 사항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잘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이 펫푸드 회사들, 특히 가공사료들이 어떤 원료를 주로 사용하는지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거고, 그리고 라벨에 어떤 형태로 표기되는지, 어떤 원료를 어떻게 표기하는지 우리가 리뷰를 할 겁니다. 그렇게 이제 라벨을 읽는 법을 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떤 사료를 좋은 사료라고 평가할 것인가. 반대로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유럽이든 미국이든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40%의 가공사료는 형편없습니다. 정말로 형편없어요. 그 40%의 사료를 골라내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뒤로 나머지 60% 중에 좀 덜 괜찮은 것도 솎아내면서 제일 괜찮은 것까지 올라가는 그런 수순이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이거 평가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라벨만 가지고 어떤 사료가 좋다 나쁘다 말하기에는 굉장히 제한된 정보들이 좀 제한돼 있습니다. 이렇게 알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 사료가 좋은 사료인지 평가할 수 있는 간접적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방법들 같이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상업사료의 종류에는 건사료, 우리가 제일 많이 먹이는 형태죠. 수분 함량이 한 10% 정도. 그러니까 수분 함량이 낮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길고, 그리고 보관의 편리성도 있고 급여의 편리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편리한 사료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습식사료가 있죠. 수분 함량이 한 4분의 3에 달합니다. 75%. 수분량이 많다는 얘기는 두 가지의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미생물에 대한 감염, 오염. 두 번째는 곰팡이가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죠. 그리고 가격이 좀 더 고가죠, 건사료에 비해서. 그리고 반습식 사료가 있어요. 수분 함량이 한 25% 정도 돼요. 근데 이거는 그 수분 함량이 많을수록 기호성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개와 고양이는 냄새를 통해 가지고 그 맛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각 자극에 의해 가지고 이게 맛있다 없다를 평가하는 거지, 우리 사람처럼 미각에 의해 가지고 평가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후각이 더 자극되기 위해서는 수분 함량이 좀 높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습식사료를 좀 더 잘 먹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 그래서 건사료보다는 반습식이 기호성이 좀 더 높아요. 하지만은 수분 함량이 25%에 달하기 때문에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있죠.
그래서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그 조치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글리세린이라든가 개의 경우 이제 프로필렌 글라이콜 같은 수분 발산을 억제해주는 그런 물질들을 집어넣게 되죠. 그리고 동결건조살이 요즘에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이것도 수분 함량이 10% 이내로 굉장히 낮고 그래서 유통이 굉장히 좀 편리하죠. 그래서 오랫동안 유통도 가능하고 그리고 대신에 열 처리 건사료처럼 열 처리를 많이 하지 않아가지고 좀 열 처리가 좀 덜 돼 있어요. 이 동결건조 사료는. 그래서 이게 흡수율이 좀 더 높을 거예요. 왜냐하면 과도하게 단백질원이 열 처리되는 경우에는 흡수율이 좀 떨어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생식과 화식의 형태가 있죠. 그래서 요즘에 또 많이 늘었죠. 한 3년 동안 굉장히 많은 업체가 생겼고 많이들 급여하고 있는 방법으로 지금 이제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건사료에 대한 내용을 첫 시간을 통해서, 왜냐면 제일 많이 먹이는 거니까 건사료 레이블을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 것인지 먼저 보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라벨 읽기가 끝나고 두 번째 시간에 마지막 생식과 화식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업 가공사료가 어떻게 생산되느냐, 여기서 이제 원료가 들어와요. 단백질 원료는 여기 들어가고 탄수화물 원료는 여기 들어가고 나머지 미네랄류도 여기서 들어가고 지방 같은 경우에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이라든가 지방은 여기 또는 이런데 이제 뒷부분에서 좀 들어가게 되죠. 어쨌든 원료가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적체된 다음에 믹싱이 돼가지고 여기서 분쇄가 한번 일어나면, 이게 분쇄기예요. 분쇄가 한번 일어난 다음에 액상 원료, 다른 서플먼트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서플먼트들이 여기 들어가가지고 다시 혼합이 돼서 와가지고 여기서 한번 익혀져요. 여기 이제 윗부분이 프리컨디셔너예요. 그래서 한 4-50분 정도 굉장히 고온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이까지는 가루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익스트루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루를 고온 고압으로 열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믹싱도 같이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알갱이가 돼요. 여기서. 그래서 원료가 이렇게 적체되어 있는데 이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보관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곡물류들 이렇게 많이 보관하거든요. 우리 건사료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곰팡이 독소가 검출되는 거예요. 곰팡이 독소는 곰팡이가 만들어낸 독소고, 그 곰팡이는 고온 다습한 지역에 곡물이 오랫동안 보관되어 있을 때 생기는 안 좋은 생물이죠. 미생물이죠. 근데 그런 이제 탄수화물 원료들, 곡물 원료가 좀 유통 과정에서 조금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곰팡이가 발생해가지고 그 곰팡이에 의한 독소들이 많이 검출되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이 검출돼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보다 굉장히 많이 검출이 돼요. 그리고 미국의 경우는 리콜도 많이 했습니다. 이 그림이, 사진이 여기를 확대한 거예요. 이 전까지는 그러니까 프리컨디셔너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익스트루더예요. 한번 열 처리가 된 다음에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여기 이제 물이 또 여기 뒤에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과 합쳐져가지고 아주 고온 고압이에요. 고온 고압에서 익혀진 다음에 여기 구멍 보이시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확대하면은 이 구멍을 통해서 나올 때 이제 압력이 낮아지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모양새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부풀어지면서. 그렇게 이제 알갱이, 예를 들어 이런 형태면은 이런 형태 모양새가 나오고, 물고기 형태면은 물고기 형태 알갱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부풀어져 가지고 나온다. 이렇게 부풀어지려면은 탄수화물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뻥튀기 아시잖아요. 만약에 이제 그 육고기를 가지고 이렇게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제조를 했다라면은 이렇게 뻥튀기 형태로 부풀어 오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탄수화물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부풀어져 가지고 나오게 된다. 이때까지는 수분 함량이 많습니다.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쭉 올라가요. 사료 공장들 보면은 위로 쭉 뭐가 올라가 있죠. 그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쭉 올라가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이게 드라이어예요. 굉장히 고온으로 한 번 더 익혀줘요. 건사료는 최소 3번 익힙니다. 3번을 익혀줘야 돼요. 그리고 익힌 다음에 다시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향미제라든가 또는 오메가 지방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사하고, 그리고 이제 쿨링, 여기가 쿨러예요. 쿨링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포장이 이루어지고 배송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포장이 이루어질 당시 이제 찍히는 그게 이제 라벨이죠. 그래서 그 라벨에는 어떤 게 표시돼야 되느냐? 일단 제품명, 브랜드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동물, 어떤 동물한테 먹이는 것인지 표기가 돼야 되고, 그리고 중량, 보관 및 급여 방법, 유통기한, 제조사 정보.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제조사 정보가 제일 중요해요.
제가 여러 사료를 좀 많이 봤는데 어떤 사료, 미국에 있는 사료인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제 수입이 안 됐는데 제조사 정보가 없어요. 제조사가 라벨에 안 찍혀 있고 그 제조사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조사를 해봤는데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제조사를 아직 보셔야 돼요.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신뢰성이 있는 제조사여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OEM으로 맡겨가지고 인터넷으로 유통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원료 표기가 되는데 중요한 건 중량순으로 나열해야 된다. 우리나라와 외국이 똑같은 법이에요. 법적으로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중량순이다라는 얘기는 무게순이잖아요. 거기 수분이 들어있는 원료, 그러니까 그 무게라는 얘기는 아까 사료 그 제조 과정 중에 맨 앞에 원료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걸 사일로라 그래요. 그 사일로에 들어가는 원료의 중량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닭고기 원료를 넣는다. 닭고기 여러분들 마트에서 사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내장이 적출돼 있고 머리가 제거돼 있고 통닭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 뼈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수분이 있죠. 그 수분 무게가 약 60-70%에 달합니다. 그 무게 포함이에요. 그 무게를 포함해요. 물 무게가 포함된 거다. 그래서 어쨌든 물 무게가 포함된 모든 원료 그 자체 무게가 제일 무거운 게 맨 앞에 와야 된다. 그리고 많은 회사에서 영양소 표기라고 해서 예를 들어 글루코사민 또는 오메가3 원료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되거든요. 글루코사민이라는 영양소를 제공하는 원료를 표기해야 되고 예를 들어 상어 연골이 있을 거고 그 다음 돼지 연골이 있을 거고 갑각류, 분쇄물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아마씨유라든가 그 다음에 어유 등이 이제 원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료를 표기해야 되는데 많은 회사들이 영양소를 표기하는 실수를 많이 하죠. 그리고 보증 성분 해가지고 외국의 경우는 4개인데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7개예요. 우리나라가 더 낫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조단백, 조지방, 수분, 조섬유, 조해분, 칼슘인. 그래도 이 정보를 가지고 어느 정도 이 회사가 영양균형을 어느 정도 확보하려고 노력했구나의 여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도 같이 오늘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케팅 용어들이 있죠. 홀리스틱 급이다. 그 다음에 휴먼 그레이드다. 다 의미 없습니다. 그냥 제가 어떻게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가지고 붙이면 되는 용어예요. 슈퍼 프리미엄이든 어떤 그냥 다 붙여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법적 제약을 안 받아요. 그래서 그냥 많은 회사들이 그래서 많이 붙이죠. 그 용어들을 보실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제가 사료를 볼 때 앞에 피부에 좋습니다 이런 거 안 봐요. 왜냐하면 피부에 좋습니다 해놓고 피부하고 관련 없는 원료 성분들이 있는 경우 되게 많아요. 보면은 또는 피부 하나 A라는 사료는 피부에 좋습니다. B라는 사료는 위장관에 좋습니다. 봤더니 두 개가 똑같은 사료예요. 원료 성분 배열부터 해가지고 아까 7대 영양 성분 함량까지 다 똑같아요. 같은 사료를 등록번호도 똑같아요. 포장지만 다르게 해가지고 이거는 피부에 좋고 이거는 위장관에 좋고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죠. 실제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브랜드를. 주로 제가 이렇게 아까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제가 이렇게 왜 회사들이 그런 마케팅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일단은 원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거를 읽을 것인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료 뒷면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누가 만들었는가? 제조사가 중요해요. 그 다음 2번째, 어떤 원료를 썼는가? 그리고 3번째, 보증 성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래서 첫 번째, 원료. 그래서 원료를 보면은 동물성 단백질원에서 다구리, 양소 쭉 나와 있죠. 식물성 단백질원 해가지고 식물 중에 또 단백질이 많은 게 있죠. 대표적인 게 콩이잖아요. 콩의 한 40%는 단백질로 돼 있죠. 그리고 옥수수라든가 밀이라든가 여기 있는 글루텐이라는 성분이 또 단백질이죠. 근데 동물성 단백질하고 식물성 단백질에서 2가지 다른 단백질원이 있는데 어느 게 더 좋은 단백질원이냐? 동물성 단백질원이 훨씬 좋아요. 2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흡수율이 높아요. 훨씬 높아요. 한 10에서 20% 높아요. 그리고 2번째는 필수 아미노산이 훨씬 더 잘 확보되어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원은. 식물성 단백질원은 대표적으로 제한 아미노산인 메시오닌 또는 라이신 등이 굉장히 부족해요. 또는 트립토판 등의 필수 아미노산이 좀 부족해요. 근데 동물성 단백질원은 그런 것들이 잘 확보가 되어 있다. 그리고 탄수화물원 해가지고 쭉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곡물류들 나와 있고, 그리고 식이섬유 해가지고 프록톨리고당이라든가 만난올리고당, 비트펄프 등 이렇게 원료로 쓰여집니다.
그리고 지방, 미네랄, 비타민 해가지고 쭉 원료 뒤에 이런 형태가 쭉 나열이 된다. 그리고 어떤 사료회사 같은 경우는 이거는 원료라기보다는 다른 특정 기능을 유도하기 위해서 넣는 기능성 영양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이 대표적이고, 또는 풍미를 좋게 하기 위해서 뭔가 냄새 자극을 위한 성분들을 넣게 되고, 그리고 유산균은 살아있는 게 좋겠어요? 죽은 게 좋겠어요? 살아서 들어가서 증식하는 게 더 좋겠죠. 근데 아까 건사료 열처리 몇 번 한다고 했습니까? 3번 하죠. 다 죽을 것 같죠? 좀 살아남는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 다 죽는데 독한 놈들은 좀 살아남기도 합니다. 근데 굉장히 적은 양이죠. 그리고 산열된 유산균도 면역 자극을 해요. 면역 기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자, 어떤 그 라벨인데, 우리나라에 판매되는 펫푸드, 수입 펫푸드 회사에서 판매하는 특정 제품의 원료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칠면조가 있고, 그대로 번역하시면 돼요. 칠면조가 있고, 닭이 있고, 치킨 밀이 있고, 보리가 있고, 현미가 있고, 감자가 있고, 쌀이 있고, 닭 지방이 있고, 쭉 그렇게 무게순대로 나열이 됩니다. 쭉 나열이 되고, 근데 여기서 좀 의아한 게 딱 하나가 있죠. 여기 보면 치킨하고 치킨밀, 이 두 개 뭐가 다른 걸까? 두 개 다 닭인데 다릅니다. 두 개가 같이 닭은 닭인데 좀 달라요. 그 다음에 여기 비타민하고 미네랄이 쭉 나열돼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철 프로테네이트라고 돼 있죠. 보통 제가 보기에는 한 70-80%의 회사들은 그냥 철만 써놔요. 철. 근데 철 뒤에 뭐가 붙었는지에 따라 가지고 흡수율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 철 옥사이드 같은 게 산화철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흡수율 제로입니다. 제로. 아예 흡수가 안 돼요. 그냥 변으로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단백질이 붙어있는 경우라면 흡수가 잘 돼요. 이 경우라면. 그래서 이 회사는 좋은 걸 쓴 거예요. 미네랄을. 그래서 철 프로테네이트는 또 다른 말로 킬레이트 철이라고 해요. 그래서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단백질 처리를 한 거죠. 그래서 가격도 더 고가예요. 근데 아까 철 옥사이드, 아연 옥사이드, 망간 옥사이드 이런 것들은 흡수율이 되게 떨어져요. 가격도 굉장히 싸구려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들이 많이 쓰는데 흡수율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일단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치킨과 치킨밀이 어떻게 다른가, 여기 많은 회사들이 쓰는 원료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공통적으로 그 두 개, 밀과 밀이 아닌 것들, 그리고 밀이 아니라 피쉬가 있고 피쉬밀이 있고 피쉬 오일이 있죠. 물고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 나머지는 그대로 번역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조금 차이가 있다. 여기 치킨 바이 프로덕트는 내장이죠. 내장이다 그러면 간이라든가 심장, 그리고 여기 위부터 해가지고 밑으로 딸린 내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닭 도축장을 가보면은 그거를 기계로 딱 긁어냅니다. 그걸 그대로 밑으로 떨궈가지고 컨베이어를 타고 가가지고 사료로 쓰기 위해서 사료업자들이 수거해 가요. 그게 위생적으로 잘 관리가 안 돼요. 가서 보시면은 위생적으로 관리 안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바이 프로덕트 우리 사람도 많이 먹잖아요. 우리 저 내장 되게 좋아하거든요. 소장 같은 거. 근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위생적으로만 관리하면은. 근데 위생적으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생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가장 큰 문제가 이 미생물에 대한 오염이에요. 왜냐하면 내장은 다른 근육 식재료보다 훨씬 더 오염의 가능성이 더 큰 식재료가 된다. 그래서 아까 다시 말씀드렸던 밀과 오일,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여기 물고기가 있죠. 이 물고기에는 근육류가 있고 내장류가 있을 것이고 뼈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많은 양, 70%에 해당되는 양이 수분이죠. 물이 일단 빠지고 여기서 기름을 뺍니다. 그럼 뭐가 남겠어요? 물 빠지고 기름이 빠지면 이 기름 무슨 기름이에요? 좋은 기름이에요? 나쁜 기름이에요? 좋은 기름이죠. 오메가 3. 그래서 여기 정제된 거고 이건 정제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메가 3가 한 25% 정도 되죠. EPA, DHA가.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름이에요. 이거를 따로 어떤 기능성, 건강기능 식품을 만드는 데 많이 쓰고, 또는 사료회사에서 따로 이제 이거를 원료로 쓰기도 합니다. 물이 빠지고 기름이 빠지면 남는 건 뭐가 남았겠습니까? 뼈가 있고 살코기가 있고 내장도 있겠죠. 이거를 열 처리합니다. 그리고 분쇄해요.
이거를 우리가 밀이라고 표현합니다. 닭고기도 마찬가지예요. 수분 빠지고 그 다음에 닭 기름이 빠지고 그리고 남은 거를 분쇄해가지고 열 처리합니다. 또는 열 처리해가지고 분쇄를 해요. 그러면은 치킨 밀에는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겠죠. 우선 물하고 기름만 빠진 거니까. 또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뼈가 많이 들어있어. 뼈에는 뭐가 많이 들어있습니까? 뼈의 30%는 물이고 30%는 칼슘이고 15%는 인이에요. 그리고 그 칼슘 인은 조심해야 되는 영양소예요. 너무 적게 줘도 안 되지만 너무 많이 줘도 안 되는 영양소거든요. 그래서 이제 밀이 들어갔을 경우에 칼슘과 인의 그 아까 보증 성분 보셨잖아요. 7개 보증 성분 중에 치킨 밀이 만약에 대량으로 들어갔다면 칼슘과 인의 수치도 높아지게 됩니다. 왜냐면 뼈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물고기다. 물고기를 원료로 썼다라는 말은 요거를 그대로 넣은 거예요. 물이 포함된 걸 그대로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피쉬 밀을 썼다 또는 치킨 밀을 썼다라는 얘기는 뼈와 단백질원이 같이 혼입된 거예요. 그리고 열 처리가 된 거예요. 열 처리가 됐다라는 얘기는 흡수율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단백질원은 열 처리를 많이 하면 할수록 흡수율이 떨어진다. 그리고 피쉬 오일은 잘 정제하는 경우에는 이제 오일이 100%가 되는 거죠. 근데 잘 정제하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 이런 청어인지 저머리 물고기인데 이렇게 작은 물고기들의 경우에는 중금속의 오염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거든요. 근데 상어라든가 연어라든가 큰 물고기들의 경우에는 이제 중금속의 오염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피쉬 오일을 잘 정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금속이 혼입될 수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크게 혼입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열 처리한다. 그 말은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치킨이다. 다시 이제 리뷰를 하게 되면은 물이 있고 지방이 있고 뼈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 외국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거는 거의 다 있습니다. 뼈가. 우리 닭가슴살이라든가 다른 사람이 먹는 살을 다 빼내고 남은 거를 써요. 대부분은. 그게 이제 경제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제 뼈의 함량이 상대적 함량이 높고 물론 단백질도 높아요. 그리고 이제 칼슘과 인의 함량이 높다. 인이 높다라는 말은 예를 들어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자연식을 진행할 건데 예를 들어 만성 신장 질환이라고 하잖아요. 그 경우에는 인의 함량을 되게 좀 줄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자연식을 하시면서 만성 신부전이 있는 애들한테 급여한다라면은 뼈가 있는 거는 도움이 안 됩니다. 인의 함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뼈를 제외하고 칼슘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치킨 밀이다. 이 말은 살코기하고 뼈가 붙어있다. 살코기하고 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열 처리했다. 그리고 이제 말렸다. 건조물이다. 우리나라 말로는 개육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어감이 어떻습니까? 개육분. 어감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요즘에는 닭고기 분말, 닭고기 가루 이렇게 또 표현 많이 하세요. 근데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은 닭고기라고 표현하세요. 닭고기라고. 근데 그 밑에 영문으로 치킨 밀이라고 써져 있죠. 잘 보셔야 돼요. 영문도 보셔야 되고 한글도 다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치킨 바이 프로덕트다. 그럼 간, 폐, 신장, 내장 등을 의미하는 건데 이 자체로는 굉장히 좋은 영양학적으로 굉장히 좋은 식재료인데 위생적으로 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원료들이죠. 아마씨다. 그 아마씨는 씨앗인데 씨앗에는 탄수화물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기름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씨라고 표현돼 있으면은 탄수화물과 기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 3죠. 플렉시드 오일은. 그래서 오메가 3 오일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밀 부분,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 부분도 여기 포함이 돼 있다. 근데 플렉시드 밀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표현이 돼 있다면은 여기는 오메가 3, 그러니까 대사되기 전 단계 오메가 3예요. 고양이한테 필요가 없는 오메가 3. 강아지는 약간 대사시키는, EPA/DHA로 약간 대사시키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좋은 오일은 아니에요.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EPA/DHA에서 어유를 먹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메가 3를 제공하려면. 어쨌든 오메가 3 오일이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죠. 플렉시드 밀은. 그리고 연어다 하면은 뼈와 내장, 그리고 내장은 이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큰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근육과 뼈,
이제 물, 수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 이게 세먼 밀이다라고 돼 있으면은 여기는 뼈와 고기가 있는 거고 열 처리돼 있고 분말화돼 있는 거예요. 세먼 오일이다 그러면은 오메가 3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 개가. 이 중에 흡수가 제일 잘 안 되는 건 어떤 거겠습니까? 이게 세먼 밀이 제일 흡수가 안 돼요. 열 처리를 했기 때문에 수분을 다 증발시켜야 되기 때문에 열 처리도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먼 오일은 지방 자체는 열 처리와 상관없이 흡수가 굉장히 잘 돼요. 90% 이상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방은 열 처리와 상관없이 흡수율이 거의 동일하다. 치킨인데 이게 치킨 밀이에요. 여기 각 분말로 되어 있는 게. 그 다음에 요게 치킨 오일이 되는 거죠. 우리 이제 구분해가지고 많이들 쓰시죠. 사료회사에서. 열 처리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이거 잘 돼 있죠. 여기 뼈가 들어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뼈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뼈 자체는. 근데 우리가 사람이 먹고 남은 그거를 쓰기 때문에 비위생적으로 관리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위생적으로 관리했으면 괜찮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칼슘과 인의 함량을 잘 조절했다라면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밀이라고 쓰여져 있는 원료들은 조금 이제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다.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바깥에 이제 뿌려주는 게 이제 향미제인데 기호성 증진제고 냄새를 후각을 자극해줘가지고 개화고양이로 하여금 잘 먹도록 유도하는 그런 영양소죠. 주로 건사료에 사용하고 왜냐하면 수분 함량이 적다 보니까 잘 안 먹죠. 그래서 향미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주로 단백질원을 효소 처리해가지고 후각을 자극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치킨 다이제스트다, 가수분해 치킨이다 이렇게 돼 있는 게 다 향미제예요, 사실. 그 분말 형태와 액상 형태가 있고 어떤 회사들은 마늘을 써요. 마늘은 과량으로 먹게 되면은 용혈성 빈혈 해가지고 적혈구가 파괴가 돼요. 그래서 이제 빈혈을 일으키고 소량을 먹게 되면은 위장관 점막 손상을 일으킵니다. 그 소량이 어떤 소량이냐면은 실제로 실험이 있었어요. 비글견 10kg짜리 강아지한테 마늘을 10mg을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뭐 잘 살아요. 잘 사는데 뭐 빈혈이 있거나 그런 문제는 안 일어났는데 위 내시경 검사를 해보니까 거기 다 손상이 된 거예요. 위 점막이 손상되고 궤양이 생기고 막 그랬거든요. 10mg은 몇 g이에요? 0.01g이다. 굉장히 적은 양이에요. 그 양에도 위점막 손상을 일으켰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원료예요. 가끔씩 쓰는데 이거 그 이하로 굉장히 안전하게 넣었다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진짜 조금 넣어야 됩니다. 이게 그 내시경 사진이에요. 여기 궤양 보이시죠? 일본 사람이 실험한 거예요. 마늘. 특히 생마늘에서 더 심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손상되고 점막 탈락되는 것들이 보이죠.